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는 첫 만남을 갖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2016년 맨부커 국제상, 2023년 메디치 외국 문학상에 이은 한국 문학계의 최대 경사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남쪽과 이어진 도로와 철길을 모두 끊겠다고 밝히면서 접경지역 요새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이 불참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고쳤다면서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열린 아시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즉 한일중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이 회의 직후에 아세안 정상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는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이죠? 예,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과 한국이 맺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어떤 파트너십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우리 정부가 2년 전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 2년 만에 이제 결실을 본 거고요. 그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1989년의 대화 관계로부터 출발해 따진다면 35년 만에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전부 호주, 중국, 미국 그리고 인도,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6번째의 아세안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어떤 그레이드 관계, 격상된 관계가 중요하고 그만큼 어떤 한국과 아세안이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 외교의 지평이 또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은 안보 협력 면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 또 자원, 물류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위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중동과 지금 동아시아 딱 가운데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네. 물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 통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원유 수입 경로를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걸프만 지역에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싱가포르 앞에 이제 그 말라카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서 오는 경로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땐 굉장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에너지 수급에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해양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젊은 그 나라들입니다. 네.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고 또 제조업도 아주 강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중국, 유럽 국가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이 아세안의 인기라고 할까요? 네. 뭐 강대국들 사이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네. 네. 젊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오다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데가 남중국해, 과거에는 이 남진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동중국해, 그 물류가 지나오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합의한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있죠? 예, 우선 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아세안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지원과 스마트 시티 협력 이것을 강화해 나가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세안 출신의 학생 한 4만여 명을 5년간 우리가 연수를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거는 특히 이제 이공계 장학생 사업과 함께 어떤 우리가 청년 인구의 절벽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그 인적 자원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뭘 밝혔냐 하면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또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 이것을 천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이어서 취임한 지 9일이 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상견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차례로 한 대목씩 듣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에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もと、日本と韓国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も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네. 첫 한일 정상회담은 약 4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대통령의 사명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복합적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우리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 뭐 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끊임없이 날라오는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뭐 전통적인 그 무기나 이런 기술들도 군사 기술들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네. 이런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 사실 자국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단지 이 미사일만 보더라도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니까요. 네. 이 발사 지점, 그다음에 어떻게 이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어디에 떨어지는지 네, 네. 이걸로 이렇게 궤도를 쭉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당장 한 나라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공조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나라가 같이 이 그림을 퍼즐을 맞춰보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 또 아직도 많이 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으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가결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 현실적인 그 판단 하에 그 위에서 이제 작년 그 양 정상께서 이제 셔틀 외교부터 시작을 해서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시바 신임 총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로 의존적으로 앞으로 더 그 한미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도 공조하는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정상은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서로 강조했습니다. 자, 이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들이 좀 나왔죠? 예, 우선은 그 입국 심사 간소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갈 때 여기 사전에 그 일본의 입국 심사관이 와서 우리의 출국 심사와 함께 일본 입국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또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에 마찬가지 절차를 둬서 한일 양국 간의 출입국을 간소화하자는 게 이제 기본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 한일판 쉥겐 조약, 저 룩셈부르크에 있는 지명이에요. 예, 여기까지 나가자 이런 데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1985년에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이루어진 유럽 자유통행협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입국 간의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들처럼 상호간에 이제 왕래를 하자. 여권 없이 다니자는 거예요. 여권 없이 쉽게 해서 내 나라 안에서 다닐 때처럼 다니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특히 그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간 부문에서 여기까지 가자라는 수준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발전 방향까지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 가운데 하나, 안보 협력, 대북 대응이 주조였습니다. 자, 관련한 어떤 합의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미사일 관련된 합의가 가장 이제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궤도를 쭉 이제 그림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보,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있었던 것이 눈에 띄입니다.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사이버나 비전통적인 분야에서의 그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좀 강화하는 것을, 그런 기조가 잡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있었고, 네. 그 이전에 워싱턴 선언,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12월에 이제 합의된 거. 이번에 좀 재확인한 거는 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퇴임 대통령이 되는 것도 네. 생각했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 선거가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50대 50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경로 역시 의존적으로 전임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가겠지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지금 마치 탱탱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럭비공이죠, 그냥. 맞습니다. 예, 럭비공처럼 정말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사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동맹국 간의 그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런 좀 재확인을 할까요? 이런 기조의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을까. 그건 결국은 후임한테 또 주는 시그널이기도 하니까요. 남은 기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뭐 카레도 좋아하고 플라모델도 좋아하고, 일본말로 오다쿠, 우리말로 덕후라고 하죠. 네. 마니아라는 뜻입니다. 네. 안보 오다쿠로 불리면서 안보 관련 강요만 3번 지냈죠. 그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관련 언급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본래 이제 이분은 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국민적인 그 인기도 높았던 분이긴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마치 여당 내 야당 이런 말을 듣던 게 비주류, 소위 말하는 비주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해왔던 것들이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란 나라는 아무래도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굉장한 그 거부 반응이 있고, 그래서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게 지켜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 공유, 나토처럼 그런 개념을 좀 던져보는 그런 역할을 여당 내에서 있지만 야당 의원처럼 해왔던 그런 역할이 있었던 건데, 글쎄요, 본인이 그렇게 제안했던 것들이 반드시 통치 이념으로 전달이 그대로 그게 구현이 되느냐라는 네. 것은 아마 어떤 그 선출직 지도자들도 같은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야당의 뭐 또 입장, 또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을 하고 난 뒤에는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자,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점은 미국 대선 후가 될 것으로 보이죠? 예, 이제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합의된 대로 연례화하자 이 정상회의를 하고 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 그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그리고 곧이어 열리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아마도 이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남미 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그 이달 27일 날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있잖아요. 예고를 이미 했죠. 예,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11월 5일은 그 다음 달 5일은 미국의 대선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 투표하고 있고 두 일정이 다 지나고 나서 일본의 경우는 이시바 내각에 새로 정비된 이시바 내각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대선 이후에 레임덕을 맡게 되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의 기존 작년에 그 안보 협력체를 구성한 것을 말하자면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종의 브릿지 성격의 회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퇴장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를 과연 할 수 있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 교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회의론이 있을 법한 상황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미국 그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민들한테 보내줘야 하는 시그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유럽에 있는 그 소위 유사 입장 국가들 내지는 뭐 호주라든지 네네.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해리스가 물론 당선이 되면은 그대로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러한 그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후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지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기 직전이니까 편하게 시진핑을 좀 만나서 미중 관계 해법에 단초를 놓을 수도 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과거 미소 냉전 당시에 그 대립하고는 또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이 지금 이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소위 AI 시대, 우주 시대를 결정짓는 그 몇 가지 기술들을 둘러싼 경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전쟁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측면의 그런 경쟁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겉의 매너가 유화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당장 없어지는 그런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떠나는 마당에 좀 더 어떤 유화적인 태도가 나올 지연정 그런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본질적으로 뭐 확 다시 바뀐다. 그렇게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 임박했어요. 본투표는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습니까? 예, 그 최근에 그 로이터 통신하고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일에서 7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3%로 아주 박빙 우세를 해리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달 같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7%포인트 격차에서 좀 좁혀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줄고 있어요. 예, 줄고 있고 특히 관심인 그 경합 7개주에서는 특히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정말 혈투를 벌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인데 여기에서 해리스의 우세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뭐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역전시켜서 우위로 돌아섰다. 이런 수치도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은 변수 중에서 경제 부문에서 누가 잘할 거냐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특히 9일 날 그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최악의 허리케인 밀턴. 뭐 최악은 면했다고 하는데. 예. 밀턴 이 허리케인의 그 피해, 이 피해가 바로 그 이제 민주당에게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투표함 열어봐야 됩니다.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요.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유리할지 또 각각의 당선자별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경로 의존적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 그 개인의 그 명예욕 같은 것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의 판단도 물론 하시겠지만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 이제 선거를 놓고 봤었을 때 상원은 이미 공화당이 지금 우세하다고 나오고 네. 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막상막하인데 혹시라도 이제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 또 나눠 가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 개인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이라는 그래도 거대한 그 초강대국이 가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잘 적절히 우리도 의지하고 활용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대선이 임박해서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성원 논설위원, 임은정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9일은 아시는 대로 한글날이었고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은 이제 한강날이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는데요.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 씨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그 자랑스러운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이 이제 한강날이 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림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신 노벨문학상 받으셨어요.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자, 올해 수상자가 아시아 여성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아시아 여성일 수 있다 이 말이 한강 작가의 어떤 수상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배되어서 온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서구 작가들 중심이었고 특히나 여성 작가 17명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 남성 작가고 오히려 과거가 불공정했고 이제는 공정하게 제대로 같이 받아서 받을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저녁 한 8시쯤이었다 그래요. 이 아들과 저녁 식사 거의 끝마칠 쯤에 전화가 왔고 저도 밥 먹다가 이 스마트폰 보고 그러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조용한 저녁에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짧은 순간에도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의 여러 작가들이 해오신 노력, 그 힘이 저에게 힘이 됐다, 그 바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축하주라도 한잔 하실 거냐 했더니 제가 평소에 술을 못한다. 아들과 차 한잔 할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두 번째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흥겨움이나 설렘보다는 되게 차분한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대가의 풍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림원 노벨 아카데미라고 하죠. 사무총장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can now announce its decision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네, 노벨위원회의 이런 평가는 주요 외신들의 일제히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할리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썼고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강렬한 시적 문장으로 풀어냈다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그 연약한 인간 이 부분은 채식주의자부터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다 녹아 있어요. 얼마나 한 인간이 작게는 나 채식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육식 멀리 한다고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배척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그런 작은 일 속에서도 폭력적일 수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한강 작가가 역사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5.18 광주 이게 소년이 온다고 또 4.3 항쟁 이게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다루냐면 다른 역사 소설과 어떻게 다루냐면 어떤 그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직면해서 이걸 솔직하고 쉬운 문장으로 풀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말하자면 내가 광주나 제주에 없었어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힘겨움과 우리가 부서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감의 폭 그리고 비단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치유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리먼뿐 아니라 그 할리먼에서 노벨상 종신위원장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총집합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역사의 상처와 직면한 강렬한 시적 표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극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를 읽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2006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문체와 그 작품성에 제가 끌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로부터 이렇게 또 노벨상이라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는요, 10일 밤에 자택에서 노벨위원회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간 내용이 아주 흥미롭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문학 속에서 나는 자라났다. 그분들의 노력이 나의 힘이 됐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 한국 작가에는 본인들의 가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작가 한승원 씨인데 아재 바라 아재 쓰셨고 뭐 최근에도 초이, 뭐 추사 이런 소설도 내시고 가장 최근에 낸 어떤 시집의 제목은 고요, 신화의 속살 같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을 평가할 때 살아있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다 이렇게 그 아버님 한승원 씨를 얘기하거든요. 부녀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였죠. 네, 유일하게 또 부녀가 다 이상문학상도 받았고 남편은 이제 평론가인데 또 이제 경희대 쪽에 홍용희 교수. 네, 홍용희 교수기도 하고 오빠도 한동림. 남동생도 만화가도 하고 동화도 쓰고 온 가족 남편까지 다 어떤 문인들. 어머니만 독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독자도 큰 힘이 됐을 거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해 문학상도 받았고 김유정 문학상도 받았고 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또 본인이 이 집이요. 다 어렸을 때 다 책천지였다고 그래요. 네. 그 책 더미에 엎드려서 누워서 읽으면서 매일 책을 읽으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먼저 SNS에 축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인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우리 훌륭한 작품으로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사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BTS, 사실은 우리 한강 작가를 문학계의 BTS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도 부르죠. 네, BTS를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K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한 소설가, 우리 소설을 세계 많이 알린 작가가 바로 한강 씨인데요. 이 BTS도 얘기를 남겼어요. 리더 RM은 SNS에 눈물 이모티콘, 하트를 올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기뻐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쁨도. 저 친구는 B죠. 네, 네. B는 군복무 시절에 책을 읽었다,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 감명 깊게 읽었다, 또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문학계의 BTS 참 상징적인 말씀이네요. 우리 시민들, 말씀드린 대로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그 다음 날이
한강날이 됐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축하 소감들 여러분 것 중에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근데 한글날 다음 날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작가가 한글로 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노벨 문학상을 한국인께서 최초로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랐는데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수상자가 나왔다는 거에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은 다른 작가 찍고 그런 예측도 달리했다가 아주 놀랬고 그래서 긴급 뉴스, 주요 뉴스로 계속 타전 중이죠? 네, 속보도 내보내고 분석 기사도 내보내는데 AP는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게 그 영향력 덕분에 한강 작가가 받았다기보다는 이 영향력을 점점 한강 작가가 함께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BBC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또 두 번째 노벨 문화상이 갔다. 이 외에도 많은 외신들이 아주 크게 주목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의 여성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중국의 찬셰 작가, 아방가르드한 작가죠. 전희 작가인데 네. 이 어떤 중국의 무속신앙 이런 느낌. 근데 그 작가가 아니라 이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을 하면서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외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상자가 아시아 여성일 것이라는 예측에 중국 작가, 전희 작가, 여성 작가입니다. 지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베팅 사이트라고 하죠. 베팅 사이트에서도 예를 들면 1위가 찬셰고 또 3위가 무라카미 하루키고 막 이런데 거기에 한강 작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서구 중심,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예 한강 작가는 없었는데 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어서 더 큰 기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노벨 문학상 후보 작가들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억나요. 기자 때 고은 선생 집 앞에 중계차 바쳤다가 철수하고 몇 년을 그랬습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그렇죠. 이제 주로 이 할리머니, 스웨덴 할리머니 인류애라든가 어떤 이런 인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고은 작가는 주로 이제 이 우리 민주주의, 자유, 수호 이런 것에 대한 소설을 쓰셨고 황석영 작가는 어떤 남북 문제라든가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할리먼에서도 좀 더 좋아하고 주목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고대를 했었는데 늘 어떻게 보면 고배를 마셨는데 저는 젊은 작가 그리고 이 여성 작가 한강 씨가 받아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상의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서점 사이트가 일시 마비가 되고요. 품절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접속했다가 못 사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지금 화제를 낳고 있고 출판계 베스트셀러 목록에 1위부터 9위까지가 한강 작가 작품으로 한때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상금, 혜택 어떻게 됩니까? 13억 4천만 원이고요. 너무 다행히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고 고스란히 한강 작가가 다음 작품을 또 쓰는데 기자 출신이거든요. 잡지 센터의 기자 출신인데 그 취재에 비해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9일 남쪽과 이어진 모든 길과 철로를 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쭉 해오던 거지만 이걸 공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문성목 센터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자, 이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걸 완전히 차단하겠다, 끊겠다,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한미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콕 집어서 한미연합연습,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러면서 결국 자위적인 조치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면서 우리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정당하다. 남측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걸 정당
강화하고 책임을 한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북한의 요새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부터 북한은 이미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여기 지뢰를 깔기 시작했었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금년 초에 김정은이 두 국가론 얘기한 후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 매설, 가로등을 철거했죠. 네. 그리고 4월에는 휴전선 초소와 대전차 방벽, 구조물을 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동해선, 경의선, 철로 사실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깔은 겁니다. 그렇죠. 차관으로. 우리 돈이죠. 예, 그걸 다 걷어내는 그런 작업. 다시 말하면 사실 그동안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차곡차곡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한 것은 결국 김정은이 엊그저께 국방종합대 가서 얘기한 이 남북 간의 이 지금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남북 간의 관계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과시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작업하다가 그 더울 때 뭐 막 터져서 사상자 나고 그럼요. 먹을 거 없어서 뭐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북한은 개성공단을 아예 이참에 군사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사실인가요? 사실 개성공단이요, 일본 국토상이거든요. 일본 국토는 6.25 전쟁 당시의 주공전선이었습니다. 그 T-30 전차 내려오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개성공단 그 입지를 우리가 협의할 때 북한 측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군 부대들이 있는데 그 부대를 옮기겠다. 옮겨서 공단 부지를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그 위치는 남침의 최단 거리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요새화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결국 그 육로상 철도 도로 그 개성공단이 있는 그 지역에 군 부대를 배치하고 장벽을 쌓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무기들을 갖다 놓기 위한 그런 명분 네.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자산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 정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북한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길도 끊는 북한이 그거 돌려주겠나 하는 생각들은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똑같으실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국감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의 국회 보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번에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다.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지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미국에게만 관련 작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왜 그러죠? 이제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총참모부 보도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새화 작업 과정에 폭음이 들릴 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보한 주체는 유엔사입니다. 근데 유엔사인데 보도문에는 미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 오해와 충돌 방지를 하려면 미군하고 충돌합니까? 한국군하고 충돌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나? 이미 이 모든 통신선이 있는데 이걸 차단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는 대화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겠다. 이른바 통미봉남이죠. 네, 그리고 미국에게 통보함으로써 한미 갈라치기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은은 이렇게 뒤에서는 전쟁을 착착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로는요. 남측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중 플레이로밖에 볼 수 없는데 목적이 뭡니까? 뭐 아시죠? 그 북한의 대남 전술이
화전양면전술이다. 화전양면이다. 예, 이중 전략이다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완전 갈라서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말, 행동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240mm 방사포 검수 사격을 또 직후에 했어요. 그렇죠. 그 사거리 60km입니다. 어디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까? 서울에서 개성에서 쏘면 서울이죠. 수도권 240mm 방사포는 네. 장수정포, 서울 불바다를 위한 수단입니다. 다연장포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한국을 공격할 의사도 없는데 왜 한국은 연합연습을 하고 전략자산을 가져오고 우리를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냐.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호전주의자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협박을 하고 김정은이 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그리고 서울도 핵 관역이다. 영토를 평정하겠다. 초토화하겠다. 네. 위협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네네. 연합연습, 한미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것인데 완전히 적반하장식 기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국방종합대라는 곳을 방문한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 불참한 거예요. 중요한 회의인데. 그러면서 통일지우기니 영토조항 개정이니 내용을 안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리무중인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사실은 유명무실한 기구입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그냥 하지만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우리 헌법 개정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헌법 개정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토 지우기 또는 통일, 동족, 화해 지우기는요. 사실은 선대의 업적을 지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북한 주민들이요. 희망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과 통일하는 겁니다. 근데 통일 지우기 통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면 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실은 북한이 우리 6.25 남침할 때도 조국 해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 강령 전문에 통일, 적화 통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수정했다고 북한이 발표했거든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밝히면 입게 될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부메랑 효과. 이런 네. 것 때문에 밝히는 것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네. 통일을 안 한다고 하면 민심 위반이 심각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군요.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그 전략이고 다음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의도를 내비친 거 아닌가요? 아마 김정은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과거에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군은 군사 주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모두 미국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북한이 한미를 이간하고 네. 한국과 미국을 떼놓으면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로 한국과 맞짱떠서 북한이 원하는 적화, 무력 적화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지금도 김정은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끝으로 짧게요. 네. 수해로 위반된 민심을 아직 김정은이 다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수해가 있지만 김정은이 그걸 빨리 지금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도 외부 발표, 내부 발표를 굉장히 유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홍종선 선임기자,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온 나라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안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는 말이 저는 실감났거든요. 등화가친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책 많이 읽고
마음의 양식도 좀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